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회관이 좀 한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터를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좌장을 맡을 이인영 의원은 제1국민 투표 동료차 출국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제3 토론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은 지난번 안철수 국민당 후보께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드 찬성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날 연락을 하셨습니다. 참석이 어렵겠다. 그동안의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당의 구성원이 다른 입장을 갈 수 없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맡게 됐는데요. 세 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사회하고 좌장하고, 그 마지막 토론은 오늘 토론자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쓰셔가지고 좀 더 충실한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앞에 국기를 보시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제 및 토론자와 의원님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신 정성장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중앙대 이혜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마지막 토론회, 그동안의 토론을 주최한 우리 민평년 의원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소개 몇 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평년 대표이신 설훈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재근 의원 오셨습니다. 권미혁 의원 오셨습니다. 김한정 의원 오셨습니다. 신동근 의원 오셨습니다. 김영진 의원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 사드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민평년의 설훈 대표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한 달에 걸쳐 가지고 매주 사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이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동안 이 토론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민평년 회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시장 또 심지어 기초의원 선거까지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각자 다 선거에 참여하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해법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살아갈 길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소홀히 할 수 없고, 오늘 나오는 이 해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로 인해서 중국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17조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그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 내용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토론을 통해서 피해 입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생생한 목소리로 사드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를 증언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피해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어 있는 상태이고 권한 대행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만은 한 달 뒤면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인데 이런 민족의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국방부 장관이, 권한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따지더라도 이건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엄청난 피해 금액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태는 용납하기가 참 힘듭니다. 따라서 오늘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토론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해법에 따라 가지고 관계자들은 정말 자숙하고 상황을 다시 보면서 이 해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하고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볼 생각인데, 결론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한 이 주제 발표를 해주는 정성장 박사님 비롯해서 토론하시는 이혜정 교수님 그리고 이정철 교수님 좋은 토론에 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께서도 격의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결정을 하고 그 해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6일, 7일 미국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그 회담에서 뭔가 요즘 우리나라가 겪는 사드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어떤 단초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담 다음 날인가 그 워싱턴 타임즈지에 나온 칼럼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사드는 미군 주둔지와 그리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사드 배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북핵용이라고 알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밖에 전 세계에 없다. 뭐 그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있었고, 사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정식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 3일 지난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황 총리를 통해서 전화로 미국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그 입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중국에서도 나왔는데요. 사드에 대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실 사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대선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지금 이슈로 다가와 있는데요. 사드가 미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반발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아주 커다란 지금 그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중지하라는 그런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 사드가 미국의 무기 체계이고 미국이 배치한다는 걸 알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 정도만 전달했습니다. 과거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의 MD 체제를 실현하려다가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2011년에 다시 MD 그 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드니까 러시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렇지만 러시아는 MD 그 폴란드에 배치하는 그 미사일 체제가 적어도 레이더가 러시아를 향하지 않게 조약해서 그걸 약속을 해라 이런 정도까지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지금 뭐 사드를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다. 우리가 왜 미국하고 중국 문제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사드가 결정하기까지 우리의 그 위정자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반성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이 마무리 토론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제 나오는 결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전체 4차 토론회까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평인의 입장도 정하고 사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도 같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정성장 박사님 한 30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좀 더 하셔도 좋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더 쓰셔도 좋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실장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민주평화 국민연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 해법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이 제한적이고 안보 외교 경제 통일 분야에서의 손실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이혜정 교수님이 토론문에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처럼 국민들에게 무조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참고만 있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국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발표가 사드 문제로 인한 현재의 한중 및 미중 갈등 그리고 한국 사회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 위협 관리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입을 손실은 단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은 제한적이지만은 우리가 경제, 안보, 외교, 남북 관계에서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은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막을 수 있지만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나중에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만약에 중국군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때는 그 한미가 이제 통일을 이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분단이 38선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중국이 한반도에 재개입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제 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베이징을 방문해 가지고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이제 심층 면담을 했는데 그때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그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혀 이제 구체적이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면은 통일한 다음에 미군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38선 이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면은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도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뭐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북한에 위협이 있으니까 미군이 한반도 주도하는 게 정당화되지만은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 한국 주도 통일한 다음에도 미군이 남아있는 건 어디까지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과정에서 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바로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안보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만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한 4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콩을 경유한 대중 수출까지 합하면은 뭐 대략 한국의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까지 됩니다. 32%.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뭐 침체 상태로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뭐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여러 경제 기관의 전망을 보면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GDP라든가 이제 대교육에서 타격을 입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사안은 아니고 관광업계라든가 지방공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중국 주재 한국 교민들은 현재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율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도하고는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무려 8번이나 발사했죠. 또한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에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한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북한은 이제 설령 이제 북한이 핵이나 이제 미사일 가지고 뭐 무력 시위를 하더라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이제 미사일 발사를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위기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위기의 근원은 뭐냐?
한국이 지나치게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게 과잉 의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해구산 의존하고 전자권까지도 미국한테 주고 가져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가 거절 못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드 해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제로 이제 한반도 문제 제한반도화를 언급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 지나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은 지나친 과잉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북미 간의 문제라든가 이제 국제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각종 세미나에서 경고해 왔듯이,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핵미사일을 상당 부분 재배치해야 하고 국방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먼저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지만은 그런 과정이 없이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적으로 국민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다음 달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미국이 1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한국에게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 병력과 장비 및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2차적으로는 미중 간의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드 배치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3번 동안의 토론회에서 계속 많이 지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가 이제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은 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배치하면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접해 있고 한국의 경제 활동의 중심인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드 배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드의 효용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및 한러 경제 군사 관계가 악화되고 냉전 시대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부분적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핵 미사일 대부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은 중국은 국방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중국 군부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북중 군사교류 협력을 복원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크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특히 중국 군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대북 정책과 통일 측면, 이렇게 이제 5분야로 나눠서 득과 실을 비교해 봤는데,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제고, 주한미군의 생명과 시설 보호,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국민 생명 보호, 원자력 발전소 보호 등의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손실이라든가 한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교적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 통일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다만 이미 사드 배치에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되고 이 장비까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백지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부제를 이제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간 불신과 체제 경쟁, 북미 간 불신과 대립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정전 체제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접근을 한반도 문제 한반도화, 강대국의 의존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문제의 이제 국제화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로 의존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 급변 사태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타협 대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약 3년 후인 2020년이면은 북한은 대략 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수년 내에 북한이 ICBM, SLBM 등을 실전 배치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관찰자로 전락하지 않고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현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를 계속 추구해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서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제 구상을 계승하면서도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해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없고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의 벽이 워낙 이제 두텁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미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직전에 당장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서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한 해법 모색과 한중 안보 대화 강화입니다.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관광업계와 문화업계 그리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중국의 특사로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사를 통해 먼저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이 서로 대립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이 약화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각주로서 이제 이 중국도
이제 한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위국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1위는 한국이고 또 중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수 1위국도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본국이 한국이고 세계 공장이라 자처하는 중국 제조업에 필요한 부품 중 무려 45%를 수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국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위에서 3위 사이를 3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중국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교류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이제 양국 간의 교류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서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현재 이제 일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 사드 보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선즈화 중국 화동사범대 교수는 이제 지난 3월 19일 대련 외국어 대학교 강연에서 나는 현재 중국의 사드 문제 대응에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다. 중국 외교 당국자는 머리도 없느냐. 당신들은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 계속 밀어넣고 있다. 주변 이웃국이 어떻게 보겠느냐. 저기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와 있고 또 이 우다웨이가 이제 대선 주자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가 바로 이런 주장을 가지고서 사드 보복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새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외교안보 진영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서는 데까지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올 연말까지 지켜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면은 그때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해달라고 하라고 대선 주자가 이제 우다웨이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므로 경제적 보복으로 사드 배치 결정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중국 정부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뭐 당장은 한국의 대선 주자가 이제 우다웨이에게 이 같은 사실을 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특사를 통해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 후 이를 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사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중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사드를 구입해 운용한다면은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 탐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에서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만약 1조 5천억 원의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한국의 특사는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이 사드 배치 결정의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중 간의 고위급 안보 대화 채널의 구축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한중 간의 새로운 고위급 안보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대안은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모색입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중 특사 파견 후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중국과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탐지에 요격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고 이후 사드를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미 특사 파견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중 간의 접점이 마련된다면 한국 대통령이, 여기 이제 한국 정부가 오타가 있는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중 관계의 회복과 안보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ICBM급인 KN-08을 개발했지만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ICBM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8차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한 차례만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조차 성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보유하고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여러 차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실제로 ICBM이 실전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 14 남북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된 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 그리고 작년 7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에 하반기에는 대남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및 핵동결,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한국 배치 사드의 철수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방안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한 미중의 사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에 합의하면은 미국이 사드를 철수했다가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사드를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같은 조건부 사드 철수 방안, 조건부 사드 철수 방안을 수용하면은 중국은 사드 철수 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압력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도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및 영변의 핵시설 동결을 위한 협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면은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는 것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 미중의 사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가 완화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상이 2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이후에는 비로소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 배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만 주로 의존하면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하면서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서 현재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하고 외교적, 군사적 약소국의 지위에서 강중국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장 박사님 발제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는 득은 너무 작은데 실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그 결정을 새 정부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건 한중 간의 교역,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다. 만약에 한미일 북중러 전선이 형성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새 정부 들어서 바로 중국의 특사도 보내고 한미 정상이나 한미 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사드를 구입해서라도 우리가 운용하는 건 어떠냐. 그 얘기는 저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구입보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냐면 엑스밴드 레이더 대신 정말로 북핵만을 목표로 한다면 엑스밴드 레이더 대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 주변에 얘기했을 때 전혀 뭔가 그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자,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 1, 2, 3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자료집도 보내주셔서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정성장 박사님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토론문을 작성 못해서 이 자료집의 39쪽부터 46쪽까지 다른 한반도 포커스라는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다가 최근에 쓴 글인데요. 그 글에 마지막 2페이지 정도를 그냥 제 생각을 첨언하는 식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의 안보를 과잉 의존한 것, 그 다음에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신 거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진단이니까 처방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 해야 된다.
근데 재한반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남북한, 중국, 그다음에 한미 간의 특사와 정상 외교인데, 이 정상 외교의 핵심은 북핵하고 사드를 일정하게 조건부로 엮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 의견을 하나씩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하나만 더 경제적인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은 현재 중국이 취하기 쉬운 부분부터 보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한류가 그렇게 됐던 거고, 롯데마트의 중국 영업에 대한 게 보복을 받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품 소재 제조업 부분, 이거는 중국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 증권, 채권 시장에 중국 자본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하는데요. 하나 안 보는 건 중국이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국면이 굳어진가 아닌가 하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물론 8%, 9%대의 성장에서 6%대로 주저앉았지만 중국의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시장보다 커진 지가 벌써 한 2015년인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현재 1%,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6%대 성장을 한다면 미래 10년, 20년 후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건 안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텐데, 당장 들어가 있는 한국의 현대차가 당하는 그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이 커졌는데 중국 시장을 다변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라? 이거는 망국적인 정말 망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 안 되는 피해까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당장 또 계산되는 피해는 이런 게 좀 많이 얘기 안 한 거지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AB에 우리가 투자 지분이 5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AIAB는 1대1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1대1로 회의에 초청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그 AIAB에 우리의 고위직 부총재인가 한 분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지금 계산 안 되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되는 피해까지 하면 훨씬 더 중간에 마련해 놓으신 표에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더 피해가 크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개성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지방에 식당 몇 개 문 닫는 거하고 개성에서 그 상공업자들, 물론 그분들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중국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간 건데, 한국 대기업이 앞으로 자본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이라는 신성한 너무나 정역화된 구호에 의해서 사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자본가적인 건지, 저는 한국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턱을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추가로 확대될 게 없고 중국 시장은 확대되는 건데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그냥 제 졸고에서 저는 미국 유일주의라고 썼는데,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게 아니라 미국에다 올인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올인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볼 때마다 보험 광고가 자꾸 생각나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한미동맹 안보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뒤에도 썼지만
친미도 좋고 다 좋은데 정책적인 내용의 문제인 거죠. 미국도 다양한 거고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정책도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미국에 올인한 상태에서 미국 유일주의, 제 생각에는 미국 유일주의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고 보충 의견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장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거시적으로 봐서 한국 민족주의가 일종의 반성을 한다면 우리가 분단됐고 항상 강대국에 당해 왔다는 피해의식은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 소지가 됐던 진앙지였다는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어쨌든 남북한이 싸워서 동북아에 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국제주의다운 국제주의가 있었는가. 미국과 잘 지낸다는 국제주의 말고 그다음에 이 전략동맹이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들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구호가 같이 갑시다입니다. 구호로서는 굉장히 잘 만든 구호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같이 갈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작정 같이 가자 그러는데 이라크로 같이 갈 건지 칼빈슨이 지금 항모가 전개돼서 때린다고 하는데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쏘면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반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어디로 어떻게 그다음에 칼빈슨호는 7함대 소속도 아니고 3함대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해서 3함대에서 따로 온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으면 이건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예방전쟁입니다. 북한이 설령 미사일을 쏘는 게 국제제재, 안보리 위반인 건 맞죠. 그렇지만 북한이 안보리 제재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전쟁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될 때 안보라는 건 모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까의 문제인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에요.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도 중요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최소한의 공존을 모색해야 되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의 외교적인 과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의 올인하는 미국 유일주의로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핵하고 사드를 연계하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칼빈슨호를 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독자적인 군사적인 타격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못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서 보면 안보 딜레마인데 때리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정권이 나쁘고 비인도적인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기서 맞으면 잃을 건 우리가 더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하고 사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제냐?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가 올 겁니다. 무기 체계란 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위협은 90년대 후반에 일본 본토를 향하기 시작해서 할 때부터 북한 위협의 성격이 다 달라진 거죠. 물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해서 한국을 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때려도 스쿼드도 있고 때릴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바뀐 건 분명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논리를 치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전초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 체계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무기 체계의 판타지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드만
임시 방편적으로 특사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고, 북핵 문제가 왜 있냐? 북한 입장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담보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비대칭적인 전력으로 하는 거고, 그런 평화 체제 말고는 구조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문제인데, 한미동맹을 신성시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갑시다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자, 이런 상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도깨비처럼 됐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제안했고, 그로부터 그 MD의 필요성 없다, 우리는 킬체인 있다고 몇 년을 버티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배치를 한 건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황당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을 누가 결정하고 민주적인 통제도 하나도 없고, 경제나 안보의 전반적인 이익을 조율한 기재도 하나도 없고, 정책실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의 주인인지, 이런 상태의 한미동맹으로는 앞으로 사드2, 사드 제곱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분명히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각 당사자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이 북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조항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한국의 영토죠. 그런데 북한의 괴뢰 정권이 침입자가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발효되면 당연히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북한을 몰아내는 북진 통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입장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북진 전쟁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한국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조에는 군사기지를 제공하죠. 지금 그런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도 하고 있고, 칼빈슨이 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한미동맹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동맹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남침을 막는 한미동맹은 아닌 거고요. 한미동맹의 조항상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민적인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 미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칼빈슨이 때리면 북한은 또 때릴 텐데, 그래서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기지는 마음대로 제공하고 한미연합체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 군부의 교리, 훈련 뭐 다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는데 애국과 안보는 군대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더욱 지금은 뭐 당장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정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군사 주권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조금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수가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해주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혜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토론 중에 우리 제주도 서귀포 출신 이성근 의원님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이혜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웬 칼빈슨 함이냐? 아마 어제 그제 그냥 우리나라가 좀 약간 들썩들썩했죠. 선제 타격론 나오면서 이 정말로 우리 자존심 문제다. 어떻게 무슨 배 하나 올려놓고서 그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지, 저는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대사를 앞두고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과거 통일부 장관이 됐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포격도 있을 수 없고 전쟁도 있을 수 없다.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시위를 하는지 대선을 앞두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지정 토론자이신 숭실대 이정철 교수님,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일단 뭐 정승장 박사님 말씀은 다 저희가 공감을 하는 거라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제일 크게는 뭐 한반도화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0년 보수 정부가 국제화 논리를 계속 가져왔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심지어 사드 문제까지 다시 국내화, 한반도화, 이게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내화할 거냐의 문제는 아직 저희가 합의가 안 돼 있지만 국제화 논리가 한국이 점점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제화 논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는 공감대가 한 가지 큰 틀에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드 문제는 뭐 어쨌든 도구죠.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한반도 체제, 뭐 평화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게 등등 속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수단적인 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정승장 박사님 지적하신 게 핵 문제 해법하고 연결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저희 생각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두 가지 틀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의 이 사드에 대한 현재 포지션은 차기 정부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기 정부론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접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가 굉장히 많이 떠올리죠.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게 노무현 정부 외교 정책이 좌깜빡이 우회전이었다. 그 상처가 저는 아직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 맡기겠다라는 레토릭을 많은 사람들은 사드 반대라고 해석을 하는 퍼블릭이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 집권한 후에는 미국에 정상회담 갔다 오고 해서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도 하거든요.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한미 정상회담 하지 마라 한 6개월간. 임기 초에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고 오면 꼭 이제 이 정책의 커버가 발생하는데 그건 한미 동맹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고 외교부 관리들의 이제 대통령이 관리하기의 덫이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비판까지 있죠. 근데 이제 이 정부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만약에 민주당 정부로 하면 차기 정부론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 좌깜빡이 우회전을 하지 않고 간다면 그러면 이제 뭐냐? 반대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미중이 큰 틀에서 둘이 결정하면 제일 우리가 편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이 외교를 포기하는 거죠. 이 사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중간 국가로서 우리 역할을 가지고 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중이라는 대국들의 외교 틀이 우리한테 이런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맡기는 거는 이제 외교 포기론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차기 정부에 맡긴다라는 말과 담론의 뜻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핵 문제 해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지 이 모든 구조적인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통일 외교의 방향과 또 우리의 중간국가 외교를 한 틀에 두고 총체적인 해법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문에서 쓴 거는 그렇다면 그 총체적 틀에서 넘어야 될 벽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입구론과 출구론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한시적이든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이 되든 그게 영구적으로 되든 북한은 핵국가의 상태이고 남한은 비핵국가의 상태인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총체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CBID나 비핵화라는 구호가 이게 그냥 레토릭으로 되는 것을 수용하는 상황이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칼빈슨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빈슨은 선제 타격론이기보다는 요격 이후의 억지를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은 요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 트럼프가 몇 번 자기가 장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요격에 실패하면 미국이 그동안 30년 해왔던 MD 체제가 미국 내에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사활을 걸고 요격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요격했을 때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을 여든 억지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판단들 속에서 저희가 이 북한의 핵 전력과 한반도판 이 창과 방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고서 사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런 총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저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지 부조화가 있는데 우리의 인지 능력이 굉장히 패턴화돼 있죠. 북한이 뭐 하면 에이 뭐 쟤들 수준에 그러면 이제 북한이 또 그 다음 단계를 보입니다. 보이면 에이 뭐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 또 다음 단계. 이게 지금 1년, 2년째 계속 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식의 그 소위 전략적 인내 때문에 발생하는 이 관성적 패턴, 인지적 패턴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새로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인지적 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숙적관계 프레임, 북한과 남한의 숙적관계 프레임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전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프레임 중심의 정책을 잡다 보니까 정책의 팩트를 조목시키는 판단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반대가 될 때가 됐죠. 팩트에 정책들을 맞춰가는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큰 틀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손실과 이득을 많이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중국 외교나 대미국 외교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국 외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덕실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이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공격 앞에서 뭐 한순간에 저희 외교 원칙들이라는 게 무너졌죠. 기억나시지만 다 동아시아 이 동북아 균형자론 그 밸런스라는 표현 썼다가 미국한테 계속 공격받으면서 그게 사실은 뭐 일본과 중국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했다가 그것마저도 후퇴해서 밸런스라는 표현을 우리 안 쓰겠다라고까지 같은 굉장히 굴욕적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지금 동맹 문제나 뭐 중국의 이 사드에 대한 압박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해체라든지 북핵 문제를 인정을 하고 북한을 핵국가로 보고 우리가 비핵국가인 상황에서 한국의 상태를 평화국가론으로 갈지
평화협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총체적 틀을 만들어내면서 이 미국과 중국과 또 일본과 등등의 나라들에 대한 우리 입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버넌스, 비대칭 거버넌스라든지 뭐 재난구호 거버넌스 이런 표현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선장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 사드에 대한 이 배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조금 더 그걸 일반론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그러면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대한 소위 민주적 통제 이 문제에 대한 이 제도화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외교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고 이 민주적 통제의 문제들을 자기 정부가 소위 안보 논리를 또는 동맹 이익 논리를 넘어서서 이 대중의 민주적 통제를 구현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북핵 문제, 사드 문제의 국내화 과정에 더 전제가 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정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득 우리 이정철 교수님 말씀 중에 칼빈 스남이 북핵 선제 타격보다는 요격용일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본 그림이 하나 생각나네요. CNN에서 나온 그 그림인데 북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사드는 전부 그 미사일 방향이 저쪽 일본 쪽이거나 저 태평양 쪽입니다. 우리 사드는 그걸 뒤에서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요격용도 요격용이지만 필요 없는 사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발제자께서 혹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혜정 교수님 조금 미진한 부분 그 뒤에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선영 박사님.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토론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혜정 교수님 잠깐 부전을. 자료집 46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 초대 대통령 워싱턴 고별연설 제가 학교에서 미국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읽어봐가지고요. 그래서 예, 그냥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영구한 동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로 고립주의로 해석하는데 비상한 상황에서는 영구한 거는 퍼머넌트한 거잖아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비상한 국제관계 상황이 있으면 일시적인 동맹은 맺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드와 관계해서 그러면 한쪽 국가에 대한 습관적 증오 아니면 습관적 애정으로 영구한 동맹을 맺으면 어떤 폐해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습관적인 증오를 갖고 동맹을 맺게 될 때 폐해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분쟁인데 그 분쟁이 큰 전쟁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습관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국가와 영구한 동맹을 맺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존재하지 않는 공동의 이익을 상상해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국가에 대한 습관적인 애정과 영구한 동맹 때문에 필요 없이 분쟁에 휘말린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특정한 국가에게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국익에 손해가 오고 또 하나는 왜 저 국가에게는 특권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이 나서는 거죠. 왜 나한테는 특권을 주지 않느냐 한 데 따르는 견제와 질시 압박 때문에 또 국익이 손상이 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특정한 습관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특정한 국가와의 영구적인 동맹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의 국익을 팔아먹는 건데 여론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국익을 팔아먹는 게 제일 문제다. 근데 사드 경우에는 뭐 안철수 후보 입장 바꿨고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데 국민 전체가 여전히 굳건한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효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맹의 내용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너 당장 반미냐라고, 너는 애국도 아니고 너는 좌빨이다라고 들고 들어오기는, 이런 상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특권이냐. 분명히 2014년 여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한 거고 그때 한미 간에 합의도 없다라고 얘기하던 거를 2년 후에 국방부 정책실장 수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둘이 앉아서 기자회견하면서 문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한국의 민주적인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독자적인 도깨비인가. 이러한 특권과 공동의 이익이 깨지는 측면을 보면 워싱턴 대통령의 고변 전설이 많이 생각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의 문제고 한미동맹이 호혜적으로 재개정돼야 되는, 재조정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습관적인 애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애정은 애정이고 국익은 국익이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답은 없어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여론의 지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임기를 2번 하고 3선을 할 수 있는데 3선을 포기한 게 고별 연설이에요. 그러면서 막 생겨난 국가, 8년 된 거죠. 대통령 임기로 보면 8년 된 국가가 신생 독립국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전쟁을 도와준 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로부터도 중립을 지키자고 한 거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 전쟁에서 구해준 은혜의 국가 미국을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워싱턴의 얘기를 들었느냐? 듣지 않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2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가 이 마지막을 쓰고 그다음에 더 쓸까 하다가 2번의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은 1812년 전쟁이라고 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전쟁할 때 중립을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영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백악관이 불타는 전쟁이 1812년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동서남북으로 갈려있는 파벌, 지역주의가 미국의 독립을 해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북전쟁을 했죠. 크게 보면.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종북과 반미, 친미 논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친중에 미국에 대한 굴종은 굴종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온 상태에서 진영의 논리는 이번 대선도 집어삼킬 것이고요. 모든 역사적인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최후의 보루는 안보와 애국과 동맹이 될 겁니다. 이미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굳건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대선 주자는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과 같이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1812년 전쟁을 한국이 겪을 것이냐? 제2의 한국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제2의 한국전의 10,000분의 1의 피해를 한국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해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그 과정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좀 허무하다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14년 10월경인가 사드가 필요하다 하니까 15년 초에 그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대표하고 또 몇몇이 사드를 사서라도 가져와야 된다,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당장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특보였던 그 새누리당 의원 이 사드 안 된다.
그쪽에서 원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15년도 그 3월 말경의 기사들을 보면 그 당 유승민 그 비주류 비박 쪽과 친박 쪽의 다툼에서 비박이 사드를 찬성하고 친박이 사드를 반대하는 그 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지고 지난 7월 5일 우리 한 국방장관이 7월 5일 그 국회 답변에서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그래놓고 7월 8일 날 한미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겁니다.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만 했다. 그건 뭐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새 정부는 어느 정부가 되든 새 정부는 사드에 대한 것만은 아주 밝혀야 된다. 정말 지난 2016년 3월 1월인가요? 1월 그 4차 핵실험과 동시에 그냥 우리 정부의 모든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예, 이제 그 토론을 마치고 우리 프로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이제 각자 우리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님들도 조금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 저는 중국 신화통신의 유승기 기자라고 하고요. 예, 말씀 잘 들었고 그 정성장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한반도 문제, 제 한반도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그 이정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잣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물러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 남북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남북하고 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핵 보유국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과연 공식적으로 용인이 될 것이냐,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면 몇 분 질문을 더 듣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근 의원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뭐 중국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요. 그 중국 당국자들이 한 얘기들이 대체로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소병훈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린파인 레이더를 써라.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지난번 토론에서 사드 미사일로 이게 배치되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국 측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국군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할지 전막 모드로 할지 어디를 들여다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게 그 MD 시스템에 의해서 좀 더 진화해 나갈 거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정성장 박사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이 굉장히 좀 저는 감명 깊게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특사 파견과 또 뭐 그 미사일 사드 구매까지 얘기를 하셔서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중국에 우리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국제관계를 선의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보자면 말은 북한 미사일 방어 공격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는 2가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다. 하나는 뭐냐면 대중국 태평양 대중국 정책, 다시 말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국 정책 부분에서 사드가 배치되는 거다. 이게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아니다. 2번째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산 복합체에 뭐 또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 미사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나중에 그 철수 조건부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좋게 말해서 선의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핵 포기를 뭐 받아내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북한의 핵 포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미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많이 중국에서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도 이야기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동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비핵화까지 가면 좋지만은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최종 목표고 일단 그 이전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이상 고도화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하면 지금은 이제 북한이 최대 한 20몇 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2020년이면은 대략 한 50개 정도 가지게 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20개 정도 갖고 있는 거하고 50개 정도 갖고 있는 거하고 이제 큰 차이가 있죠. 뭐 미국에서는 최대 뭐 100개까지도 갖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핵무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북한이 자기만 갖고 있겠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시리아라든가 다른 나라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뭐 최종 목표는 남겨두되 이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제 뭐 고도화를 중단시키는데 이제 그 뭐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중국이 지금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지만 비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비핵화시킬 수 없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미 깨진 얘기죠.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도,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이제 그것만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거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이제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 10년 전이나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10년 전에 북한이 뭐 2006년에 핵 실험하고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초기 단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미 2012년 12월 달에 그 인공위성 발사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또 한 번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게 ICBM하고는 물론 다르지만은 이제 장거리 로켓에서 이제 분명한 안정적인 기술을 보여줬고 바로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서두르기 시작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실질적인 어떤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접근할 건 뭐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더 이상 증강되는 걸 막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북한의 ICBM이라는 거 지금 만들었다 해도 시험 발사 못했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험 발사하면 할수록 나중에 실전 배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이걸 중단하게끔 하고 이제 사드를 철수하더라도 이제 그게 미국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나치게 좀 이제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이제 북한의 위협은 이제 조금 간과하고 이제 중국 대중견제론이라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 가지고 한국으로 공격할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국으로만 공격할 게 아니라 ICBM 개발은 미국을 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먼저 탐지를 하죠. 일찍 탐지하면 일찍 탐지할수록 미국에서 본토에서 유격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북한이 미사일 이번에 지금 ICBM 시험 발사하겠다고 김정일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하면은 대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토론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하여튼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직접 참여해 주신 정성장 실장님, 이혜정 교수님, 이정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갈 때 사실 그때도 그랬죠. IMF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도 당시 그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은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서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서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7월 8일에 작년 7월 8일 국방부 장관 우리 한미 그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한 3, 4일 후인가요? 그쯤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경제부총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경제보복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지금 다음 정부로 그 부담이 넘어가고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큰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합쳐봐야 되겠지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 친구가 단순히 사드에 대한 해법이라기보다 모든 남북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 그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북한 김정은이 만나서 우리 한반도 비핵화하자. 만약에 니네가 핵을 없애면 무얼 해주면 핵을 없앨래. 이걸 한번 그야말로 아이들 요즘 표현처럼 통 크게 남과 북에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른 나라를 우리가 설득해서 북한의 핵 없애고 한반도 비핵화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젊은 사람의 치기 어린 얘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 있다. 사드에 대한 해답, 핵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선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민평년이 주재한 사드 연속 토론회 마지막 주제인 사드의 해법 모색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사드와 한국경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드와 자주국방, 사드와 동북아 정세, 그리고 오늘 개최한 사드 해결 모색을 마지막으로 사드 연습 토론회를 마치는데요. 하여튼 6주에 걸쳐서 4주인가요? 4주에 걸쳐서 진행된 연속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이걸 준비한 우리 민평년 실무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우환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끝나기를 멀리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